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길 TV 유반장입니다. 네, 봄 기운이 완연한데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주제를 좀 선정했습니다. 건너뛸까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일상생활에도 지금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계좌에도 직접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 사안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어렵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우크라이나 어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뭐 이런 이야기가 주제인데 그 한편에서 요즘 전개되는 걸 보면은 그 러시아의 옆 또는 뒤에 중국의 어떤 존재감, 그림자가 자꾸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커지면 안 된다. 혹시라도 확전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좀 그 어떤 그 바람을 담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저 김보겸 씨. 뭐 별로 이렇게 준비할 것도 없이 워낙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 또 보겸 씨는 저 국제관계를 일본의 대학에서 유수의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혹시 뭐 이런 이슈와의 관계에서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었나요? 어때요? 예, 제가 2015년도에 2015년도 GSG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는데, GSG. 예, 거기서 제가 중국을 맡아서 중국 외교관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수교나 아니면 조약 같은 거, 외교적인 협상 같은 거를 약간 가상으로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과거에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과 어떤 외교 관계를 맺었고 그때 좋았고 안 좋았고 전쟁 또는 대립이 있었고 아니면 평화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겠네요. 예, 제가 또 역사를 약간 좀 재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지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서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 이런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어떤 전문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전문가, 타가 인정하는 거는 이제 이 보면 딱 아실 거예요. 보면 전문가. 다른 분들은 이제 보시면은 딱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일본어로 이제 그 같은 팀원들하고 준비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겠네요. 예, 당시에는 일본어로 일본인들과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같이.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야기했죠.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생각해서 한국말로 해준다 이런 얘기죠. 한국말이 저도 편하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한국말이 썩 편한 것 같지는 않아. 어떤 때 보면은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외신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정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러시아 군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조기에 항복할 줄 알았는데 그 대통령이 계속 뭐 지금 막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곧 아마 대대적인 공세를 좀 취할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망자도 이제부터는 꽤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참 아주 그 가슴이 그런 시린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참 확전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또 현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언제든지 참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지금의 평화가 대대손손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보경 기자, 첫 번째 이 그림은 뭔가요? 이게 상당히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괴기스럽기도 하고 공포스럽네요. 밑에 바위 위에 G7이라고 적혀 있고 또 위에 그 바위 위에 머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달러도 있고 햇도 있고. 예, 이게 뭐 그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예,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힘을 받쳐서 이렇게 서 있다. 근데 G7
그 여기 미국, 독일, 뭐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 G는 뭐예요? 매달려 있는 G. 저 G요? 예. G는 G7의 G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마 아닌 것 같고, 예. 끼어 있는 것 중에 하나 같은데 아마 이번 그 뭐야 러시아 G7이면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요.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밑에 딱 붙어 있는데 일곱이잖아. 이 짐승이 하나,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여기가 딱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재밌겠다. 풍자 그림인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사실은 예, 이 두 나라가 네. 지금 러시아가 지금 무역 제재 대상에 포함돼가지고 지금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네. 그 거기 옆에 중국인도 거기에 딱 동참하겠다. 큰 개폼을 잡고 딱 칼을 들고. 예, 큰 칼을 들고 있는데 또 웃긴 건 또 밑에 한국이랑 북한을 강아지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진짜로요? 예. 이게 지금 뭐 페이스북에 누가 올려놓은 이게 거야?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한 중국인 네티즌이 올린 사진인데 중국 네티즌이 예. 참 이걸 그림을 보니까 좀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우 씁쓸하네. 우리가 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야. 아우 왕짜증이네. 자, 이런 풍자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막 돌고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고 기분 나쁜 그림이에요. 자, 그만큼 약간 반미 감정이 게 높아서 러시아와 같이 같은 뭐 동일심인가요? 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올린 약간 사진 뭐 같은데. 동지적 관계다 뭐 이런 네네, 거를 동지적 관계다. 표시하고 싶었겠죠. 네. 자, 그다음 그림은 치솟는 국제유가 WTI 선물 4월물인데, 야 이게 뭐 진짜 하루가 다르게 100달러 넘더니 바로 그냥 뭐 110달러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 선물 거래에서 또 지금 110 몇 달러 지금 한 4, 5달러 더 오른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지금 12년인가요? 12년의 최고치로 지금 껑충 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2014년 이때 지금 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거다. 러시아의 어떤 제재까지 이제 더해져서 원유라든가 주요 원자재의 어떤 공급이 지장을 받고 이에 따라서 수급 어떤 위축 스퀴즈에 따라서 가격이 뛰고 있다. 지금 곡물 가격도 많이 뛰고 있죠. 곡물 가격이랑 석탄 가격. 석탄, 뭐 철광석 다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서운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고 더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그림 머리에 딱 넣으시고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은 2022년 3월 현재 어떤 관계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인 건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러시아 얘기를 하는데 중국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약간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단합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그 중국은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 러시아는 대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약간 적의 적은 아군이다 라는 그런 느낌에서 그 나온 얘기인데요. 네. 러시아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의존도를 확인해 보면은 수출이 중국이 또 1위, 13%로 1위고 네덜란드, 독일, 벨라루스, 터키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출 100 중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13이다. 네, 13%. 수입은 또 중국이 또 1위고 이 중국이 22%로 제일 앞서 있고 네. 그리고 독일, 벨라루스, 미국, 이탈리아,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입은 100을 수입하면 중국으로부터 22를 수입하는 이런 셈이다 이런 얘기죠. 수출과 수입에 중국의 상당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1등이다. 예. 네. 2위 수입이 이제 독일이네요. 독일도 상당히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지금 독일은 또 제재를 했잖아요. 네, 수출 네. 제재를. 참여했죠. 벨라루스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뭐 거의 100 러시아라는 뜻인데 러시아의 그 친러 성향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역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러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한가? 이렇게 딱 크게 글씨를 잡아주셨어요. 예, 중러의 협력 관계는 불가피한가? 혹시 그 어제
중국 어제 중국. 예, 어제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요. 어제 중국 외교부. 예, 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은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어제. 예, 어제. 그러니까 3월 2일 날 네네. 유럽 나라들은 다 지금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계속 무역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와. 그 중에서도 중국이 계속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구매할 것인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계속 정상적인 무역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미치지는 않을지에 대한 질문이 약간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봐봐. 내가 볼 때는 일본말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약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천천히 말씀을 예, 편하게 천천히 하세요. 네. 그 앞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은 그 어떠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면서 제재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루트가 된 적이 없으며 관련 국가의 경제와 민생의 곤란만 야기하고 갈등은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 제재하면 중국이 진짜 지긋지긋하거든요. 미국이 정말 트럼프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제재를 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네. 무역 제재도 기업들 제재도 많이 했고 심지어 이제 사람에 대한 제재도 중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까지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수입과 수출에 그 밀접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은 뭐 대러 제재가 제대로 통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특히 이제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이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를 중국이 많이 수입하고 있는 사줘버리면 실정이고. 그죠? 서방 G7의 제재가 이거 뭐 반감되는 거 아니냐 그 효과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도 상당히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심지어 베이징 겨울 올림픽 개막식 전에도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장기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 그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도 4천억 달러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서구의 경제 제재 효과를 상쇄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중러 선린 우호 협력 조약은 2021년 연장하는 등 또 냉전 이후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미국식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자신들이 중요한 한 축으로 담당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주는 이대로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에 좀 대항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마음 편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국 서방 국가들 해서 중국의 해상을 봉쇄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막 흉흉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 공산당이라든가 정치인들, 중국 인민들한테도 뭔가 좀 남다른 차원에서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협력은 불가피하다. 네, 자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대항하는 러시아와 중국. 이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이 핵심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원칙을 지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이렇게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드는군요. 중국 편을 들고 또 중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네. 그 나토 확대에 반대하고 유럽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러시아, 중국이 약간 한편에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이를테면. 그렇죠. 자,
그래서 향후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 관계는 어떨지 또 대나토군을 결성할지 두 나라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처럼 아. 소련 때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예 지금은 해체됐는데 해체됐죠. 그런 또 관계가 새로 결성이 될지 그러면 정말 신냉전으로 완전히 가는 거네. 냉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야 이러다가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진짜 예.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또 나아가가지고 군대까지 연합 군대까지 결성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 대만 사이에 영향을 끼칠까. 바로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러시아가 강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합병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게 가장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진짜 G7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얘기고. 자 그래서 중국 15 예, 중국 시보라는 그 중국 언론 매체에 여기는 이제 따르니까 공산당 얘기를 예. 많이 하죠. 예. 만약에 중국 시보의 그 말을 빌려 읽자면은 대만이 독립의 길을 간다면 오늘이 우크라이나는 내일이 대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들 자꾸만 독립 얘기하면 내일 우크라이나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쳐들어갈 수도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막 기사 사설을 막 내는 거겠죠. 주권국가 우크라이나가 위험에 처했듯 외부 세력의 간섭이 도를 넘을 경우 중국이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그 하나의 중국인 대만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야 이러다가 정말 저 대립전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대만까지 또 이렇게 확산되는 거 아니냐 뭐 막 이런 얘기들 듣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 저는 막 했었는데 이 그림은 또 뭐예요? 나토의 이스트워드 익스펜션 예, 동쪽으로의 진군 한 게 보이시면 팽창이죠 예, 나토. 예. 90년대 때 이거 소련이 건재했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 이때만 해도 소련이 정말 막강했네요. 그죠? 독일까지 예.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져서 그러네요. 근데 지금 2009년 보면은 또 발트 3국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는 또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는 지지를 밝혔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약간 러시아가 되게 그 서방 세력들이 그 팽창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렇게 주장이 있다. 지배적이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조지아 여기가 지금 색깔이 아주 연한 하늘색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남오세티아 전쟁이라고 해서 조지아에서 또 러시아군과 싸운 전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조지아가 그 나토 가입에 나토 가입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있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남오세티아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이 이 좌측이 빨간 나라들이고 우측으로 가니까 이제 나토가 이제 엄청나게 커진 거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네요. 이런 그림도 좋네요, 그죠? 야, 이거 보면 누구의 편을 들기도 참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지금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기도 한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그 G7이 뭐 자꾸만 말로는 평화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막 자기들을 위협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네, 그림입니다. 개전 전후 중국의 입장 변화. 그래서 중국이 확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중국이 맨 처음에는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는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봉쇄를 지속했고 아까 말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하면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식으로 안보 요구를 실현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약간 한 발 빼서 그 전쟁이 아닌 교섭을 필요성을 밝히면서 러시아의 무력 행사에 대해서 은근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 이래요? 근데도 또 아까 보니까 뭐 우리는 뭐 동지라며.
우리는 동지라고 했는데 네. 또 막상 이게 서방 세력의 그 무역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그 침공을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전술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교묘하고 교묘하게. 상황에 따라서 국제 여러 나라들의 어떤 여론을 봐가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인 여론을 봐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강경한 입장을 그래서 지금 대만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대요? 대만도 지금 최근 들어 군사적인 증강이 되게 굉장히 늘어난 상태고 중국이 그 대만 침공에 대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중국은 지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간의 그 공식적인 논조는 조금 완화됐는데, 자, 어떻게 좀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그 그렇지. 49년 건국 아래 한국 전쟁 있었죠. 그 한국 전쟁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채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네. 지금 예전 그 미국 2차 세계 대전 때의 유럽의 그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다가 이게 독일의 그 침공을 공격을 받고서 참전하게 된 사례와 비슷한 그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하지만 대만 등 자기들이 자국으로 간주하는 영토에 대해서는 핵심 이익으로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다른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중국식 고립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 얘기 나오면은 미국이 또 이제 사실은 대만을 이제 끼고 돌면서 이 대만을 통해서 또 중국의 어떤 동해상을 아주 그 꽁꽁 묶으려는 아주 그 노골적인 입장이거든요. 자, 대만은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심 이익이다. 핵심 이익이다.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반미국이라는 공동 전선의 속을 들춰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 구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예, 중국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영토였던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동유럽과에도 교역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동맹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지만 또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멀고도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야 뭐 몽골 지역 같은데 그다음에 뭐 유명하고 또 동유럽에서도 중국이 또 엄청나게 또 막 무역을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 지금 또 그 중국 음. 주식 중에 그 중국 관련 주들이 되게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무역 상사 주식들. 예. 지금 계속 금주항을 비롯해서 뭐가 있어요? 금주항? 금주항, 그 절강동일, 텐슌 이런 주식들이 상사 있는데 주식들이 예. 한번 볼까요? 저도 한번. 상사. 금주항 한번 찾아보세요. 금주항? 예. 뭐라고 금주항이라고 치면 될까요? 자, 그 금주항. 600190 치시면 나옵니다. 600 190 지금 계속 5일 연속 상한가 찍고 있는데 우와. 자, 한번 볼게요. 1개월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오른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만 러시아와의 무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중국의 그 무역 관련주들. 이게 지금 5일째 상한가라고요? 이게? 아마 5일 더 됐을 겁니다. 그 5일로만 봤을 때도 그랬는데 네, 이때부터 점점 올라가기 2월 24일부터 아주 그냥 폭등했네요, 이게 보니까. 와우. 다른 중국 주식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무역 관련주들이 네, 무역 상사 관련주. 주식들이 그밖에 석탄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네. 와우. 이게 참 전쟁 속에서 또 무역 관련주들이 또 움직인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아까 그 이름이 뭐라고 이게? 600190. 600190이 금주항.
금주항. 금주항. 금주항. 그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네. 지난 1개월 동안 한 66%가 올랐고 네, 뭐 지진부진하고 있다가 거의 진짜 뭐 하나, 둘, 셋, 넷, 4일째 상한가인가? 5일째 상한가인가? 여기도 상한가니까. 5일 동안에 46%가 올랐어요. 오, 대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에 반면에 그 지금 또 우리나라도 이제 러시아 그 무역 제재 동참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러시아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그 무역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6%, 1.6% 수준인데 그 중에 40%가 자동차. 아, 그래서 그 뭐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 이번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미국 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제재에 현지 공장들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러시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 LG 가전 제품들 엄청 많이 팔거든요. 많이 사가죠.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거기에 조립 공장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는 제재에 포함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하여튼. 그럼 뭐 외신들 보니까 또 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은 그 도요타 자동차도 4월 4일부터 러시아에서 차량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예. 혼다는 아예 그 자동차 오토바이 심지어 그 뭐 부품까지 안 팔겠다. 아, 러시아에 안 팔겠다. 예. 네. 어떻게 보면 도요타도 러시아에서 많이 팔려 그럼요. 차인데 2021년에만 약 8만 대 가량 SUV가 이렇게 팔렸고 예,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이 약 40%인데 그걸 어떻게 지연되면은 차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네, 대단합니다. 또 일본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지금 뭔가 영향을 받고 있네요, 그죠? 예, 일본 자동차 기업도 회사들. 직접적으로. 네. 어때 우리 저 보겸 씨가 그 대학 때 그 GSG 이런 그 프로젝트도 한번 야심차게 한 학기 동안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꽁꽁 묶으려고 사실은 너 나토 이런 거 꿈도 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그런 이제 침공을 한 건데 이런 와중에 중국이 또 이제 은근슬쩍이 아니죠. 사실 러시아의 동지적 관계 입장을 밝히면서 대만을 또 이제 이참에 한번 틈이 엿보이면 좀 손을 보겠다 이런 또 입장이라는 거죠. 야, 이 전선이 이쪽 동아시아까지 이렇게 딱 침범을 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민간인들 어린이들 어떻게 해 이거 정말 그렇죠? 참 이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참 현실에서의 이 힘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이 힘이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힘이 없는데 말로만 평화를 떠들면 그 평화가 뭐 실질적으로 그 평화를 담보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전쟁과 평화 이게 어떤 것이 누구나 다 이제 평화를 얘기하지만 참 이 푸틴이라는 사람의 이 캐릭터 약간 뭐 독단주의 뭐 이런 리더십 이런 것들 때문인 거냐 아니면 국제관계상 뭐 불가피한 어떤 이런 충돌인 것이냐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쨌거나 이 전쟁으로 가면 피해를 보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런 그 시민들 그죠 힘없는 백성들이죠. 위정자들이야 뭐 다 자기들 이제 먹고 살 거 다 챙기고 또 급하면 또 다 해외로 이제 도망을 가기도 했던 그런 게 또 우리의 또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자,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끝에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가가 지금 상징적으로 이제 110달러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30달러. 일각에서는 뭐 150달러 갈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뭐 수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지금 뭐 그게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100달러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기폭제 트리거가 있으면 이게 130, 150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항상 이게 이 트리거가 한번 터지면 이 하나로 안 끝나 이게요. 기폭제가 폭탄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탕 이 트리거를 이제 발사하게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이 하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중국 대만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이제 150달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경기는 지금 침체로 가려고 하는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거나 또는 뭐 심지어 침체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유가가 150달러 간다? 이 전형적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게 이제 트리거가 몇 번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인플레이션도 그냥 단명해버려. 근데 이게 두 개, 세 개 팡팡 터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게 탄력을 받으면 쉽게 진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를 잡겠다 했는데 일단 지난밤에는 너는 못 잡아 그러면서 유가가 팍 뛰었거든요. 너는 저 힘없는 할아버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유가가 팍 뛰었는데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쉽게 못 잡는다. 이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단계를 넘어서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제 뭐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또 침공도 어떻게든 조기에 뭐 타협이 이루어지든 협상이 돼가지고 군대 빼고 우크라이나도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나토는 뭐 다시는 이제 우리는 당분간은 뭐 생각도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죄 없는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경제가 가뜩이나 원래 엉망이었다면서 이게 너무 어려웠다던데 정말 참 참 그런데 중국의 무역 관련주도 상사 주식들은 지금 막 연일 상한가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원자재 관련들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 주가는 또 이 와중에도 가긴 가요. 또 얼마 전에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러시아 전자전 때문에 사이버 보안 어택. 관련 주식들이 또 갑자기 또 올라버리는 그런 사태도 있었죠. 사이버 러시아가 또 이제 이 사이버 테러 또 기술이 또 상당히 또 높잖아, 그죠? 걔네들이. 전자전 맞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또 역사는 또 우연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경우가 또 제법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필연적인 것보다 또 우연인데 이렇게 지금 불안불안한 와중에 또 제3 지역에서 또 뭐가 또 빵 터진다. 이런 또 이제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올해 2022년 상반기 한 해 내내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허리띠를 좀 바짝 졸라매야 되겠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한 30% 이상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조언들이 많은데 그 말에 제가 이렇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싼데 다 사야지 이렇게 막 맞짱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특수 상황이라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아주 그 후진적인 기업 거버넌스 이런 것도 마무리 멘트로 제가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네요. 주비보를 품은 거버넌스. 이 전쟁 와중에도 이런 얘기가 떠오르고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인가요? 전쟁과 평화. 어마어마한 또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하고 뭐 그런 거 그 시대적 배경이 그거잖아요. 또. 예. 러시아 그 프랑스가 그러니까, 러시아를 침공했을 그렇죠. 나폴레옹이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런 또 어마어마한 소설이 있었는데 전쟁과 평화의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인플레가 또
그래야지 또 빨리 잡힐 테니까. 안 그러면은 뭐 비단 우크라이나 백성들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 한국의 시민들 백성들도 살림살이 정말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정리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먼 나라 이야기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운 지금 저희도 막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국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바이고요. 네. 근데 아까 이 그림에서 이 하단에 있는 이 강아지는 좀 삭제를 편집을 할 때 좀 삭제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둘이 이상한 포즈 같은데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 애들이 이거 우리를 너무 정말 이렇게 이거 좀 안 좋게 그렸네. 요거는 좀 은상 씨한테 얘기할 때 편집할 때 요 부분은 좀 이렇게 지우는 거 있잖아 이렇게. 예. 이게 지우라고 그래 이거.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 모자이크 처리해 요거는. 여기만 딱 이렇게 잘라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 가뜩이나 그림 기분 나쁜 그림인데 이거 보니까 이게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게 지금 그림이. 우리를 너무 이렇게 짧게 표현했는데 이거. 이거 진짜. 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과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거의. 중국 진짜 힘든 나라예요. 힘든 나라. 진짜 그렇다고 막 그냥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이 그림보다는 자 치솟는 국제유가 요 그림으로 띄워놓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그 국제관계 전공자로서 전공자는 맞잖아. 전공자로서 그렇죠, 전공. 어떻게 황님 씨 좀 들어보니까 좀 약간 전문가다운 좀 기질이 보여요. 어때요? 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빨은 얘기 하지 말고 솔직히 좀. 진짜로요? 부장님 어떠셨어요? 말씀이 없으신가? 그러니까 마무리 인사이트 마무리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대학 때부터 계속 국제관계 공부했고 이게 또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이 흉흉한 이 역사적인 장면에 대해서 막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자 우리 어떻게 향후 전개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어떠한 것들이 또 이제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제가 듣기론 바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아주 안 좋은 종말은 그 예전 일본 제국의 그 만주국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만주국, 예. 만주사변. 왜냐 만주국이 만들어진 것도 일본 제국과 그 소련군의 그 경계에 그 완충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겨났고 그게 예. 뭐 지금 단순히 중국을 넘보려는 그런 교두보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러시아도 아니라 러시아와의 견제도 필요했기 때문에 생겼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서 완전 우크라이나도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완전히 자신들만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침략 야욕이 그게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가장 좀 안 좋은 시나리오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또 그런 얘기. 설마 그렇게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근데 지금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현재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들을 이제 막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보니까 러시아군도 원래 그 징집병과 모병제가 있는데 네. 원래 그 원칙상 러시아군의 그 파병군은 징집병을 보내면 안 되고 모병한 그 군대만 자원한 사람들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강제로 징집당한 사람들도 계속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런 그 정의가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러시아군 뭐 징집병들은 뭐 4개월인가 6개월 훈련받고 1년 동안 복무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월급도 3만 원밖에 안 한대요. 예. 그런 마당에 지금 다른 멀쩡한 나라를 침공했다는 사실에 지금 되게 막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기 신들이 주권을 위해서 싸운다면은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도
사실 참 푸틴 입장에서는 손실이 적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국제적으로 여론도 안 좋아지고 좀 제재도 지금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원래 외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이런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둘러싼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들어가면 바로 이제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장기화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항복도 안 하고 참. 알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일본의 만주국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자 장기화되면 네,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 이슈는 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지금 전쟁이 또 미국이 또 서방 G7이 어떻게 또 대응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진행되는 걸 보아서 우리 국제관계 전공자이자 전문가께서 한번 좀 몇 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